네, 오늘의 마지막 시간 해보겠습니다. 70조부터 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 70조 취득한 토지의 보상, 소유권을 취득하는 토지입니다. 소유권 취득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죠. 협의나 재결. 이에 의해서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부공법에 따른 공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하고, 공시 기준일로부터 가액 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 계획. 네, 네. 아무튼 해당 공익사고에는 지가 영향을 받지 않은 지역의 지가 변동률, 생산자 물가 상승률, 정확히 이런 것들을 고려한 적정 가격으로 보상한다. 법규랑은 크게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선 중요하죠. 아무튼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2항으로 할게요. 2항.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현실적인 이용 상황과 일반적인 이용 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산정한다. 일시적인 이용 상황, 주관적인 가치, 특별한 용도의 상황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객관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거니까. 일시적인 이용 상황 고려 안 합니다. 현실적인 이용 상황. 현황대로 하지만 만약에 그 현황이 일시적인 이용이라면 아무튼 객관적인 상황대로 한다. 굳이 말 더 안 해도 알겠죠? 관련 판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판례는요. 지역요인의 비교 수치로 비준표상의 비준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판례거든요, 사실. 근데 이 판례의 판례에서 우리가 가져갈 거는요. 비준표의 대외적 구속력이랑 관련된 거예요. 판례는 토지가 비준표 뭔지 아시죠? 공시지가 할 때 평가사법에 나오는 비준표죠. 평가사법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공시법에 나오는 비준표죠. 국토부 장관이 이제 우리 개별 요인 표 같은 걸 만드는 건데 그 비준표는 공시 업무 할 때 쓰라고 만든 거예요. 평가사들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 평가할 때는 비준표 안 씁니다. 근데 누가 쓰냐? 공무원들이. 평가사들이 표준지 전체 필지 중에 일부 표준지를 골라서 매년 표준지 공시가를 조사 평가를 하죠. 그럼 그 매년 조사 평가된 걸 바탕으로 토지 가격 비준표를 엑셀 파일 같은 거예요. 뭐 이제 중로와 소로는 격차는 뭐 1.05 뭐 이런 식으로 각 요인별로 비교하는 표란 말이에요. 엑셀 표 같은 건데 거기다가 아무튼 개별 공시지가를 쓸 때 산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료란 말이에요. 우리 법에서 위임을 시켰어요. 우리 부공법에서 국토부 장관한테 "네가 만들어서 배포해라."라고 장관한테 시켰습니다. 그래서 장관이 만들어서 배포를 한 건데요. 이거는 그 법령 보충형 행정규칙의 그 외관을 가지고 있어요. 위임을 받아서 제정된 그 행정규칙인데 그게 공시 업무를 할 때에는 상위법이랑 결합을 해서 법의 일부분인 것처럼 기능을 해요. 그래서 비준표대로 해야 되는데 공시 업무할 때는 비준표대로 해야 되는데 보상 업무할 때는 참고할 사항 정도는 될 수 있을지언정 이거대로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런 판례거든요. 보겠습니다. 토지가격 비준표는 개별 토지 가격, 현행 법상으로 하면 개별 공시지가겠죠. 그걸 산정하기 위한 자료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지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비준표는 공시 업무할 때는 그것대로 따라야 되는 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토지 수용에 관한 보상액 산정에서는 그런 건 아니다. 이를 참작할 수 있을지언정 그 비준율을 비교 수치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어요. 지역 요인이니 개별 요인이니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사건에서는 뭐 이제 원고가 그런 걸 따지고 들어왔었나 봐요. 아무튼 우리는 지역 요인이니 개별 요인이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비준율을 수치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평가사들이 실제로 비준표 참고는 합니다. 참고는 하는데 평가사들이 전문적인 판단으로 예를 들어 뭐 비준표에 1.07 하라고 돼 있다고 그러니까 뭐 아무튼 비준표에 1.07 돼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1.07을 하진 않아요. 네, 저희 평가사들이 이제 다 알아서 합니다. 바꿔서 하는데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전에 제가 실무할 때가 좀 생각이 나서 여러분 이제 실무 문제 풀다 보면 비준표 나오죠. 이제 참고 자료로 해서 개별 요인 비교치 놓으라고 하면서 참고 자료로 토지가격 비준표를 준단 말이에요. 그게 나왔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만난다면 이거는 글쎄요.
저는 이렇게 했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비준표에 숫자가 나와 있으면 일부러 비준표에 나와 있는 숫자대로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 비준표에 1.07로 되어 있으면 저는 일부러 1.05 뭐 1.10 이런 식으로 쪼끔 숫자를 바꾸고 그 밑에 코멘트를 달았어요. 기준표는 참 이제 공시 업무 할 때는 이거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일반 평가나 다른 평가를 할 때는 참작할 수는 있을지언정 이거대로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근데 사안에서는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기준표대로 하는 게 오히려 안 맞는 상황이다. 따라서 나는 1.05로 결정했다.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오히려 저는 그랬다 이거예요. 쓸데없는 얘기를 또 해 버렸네.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실무는 사실 그냥 숫자 계산기 때려 넣는 과목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런 멘트를 쪼끔씩 쪼끔씩 넣어 주면 좋아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가 볼게요. 개별 요인 비교에 관하여 아무런 이유 설치를 하지 아니한 감정 평가는 위법하다. 당연하죠. 왜냐면 우리는 평가서를 신의 성실로서 충분하게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게 적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설치 안 하면 그거는 평가사가 잘못했죠. 그러면 보상 평가 시에 가치 산정 요인의 기술은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어느 정도 디테일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답안지 문장으로 한번 볼게요. 판례는 감정 평가서에 모든 가격 산정 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표현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모든 요인에 대해서 이걸 왜 예를 들어 내가 뭐 가로 조건에서 1.03을 놨는데 왜 1.03을 놨는지 굳이 디테일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뭐 가로의 폭에서 우리 본건이 표준지보다 우세하기 때문에 1.03을 놓았다. 이 정도는 적어 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본건은 뭐 가로폭이 20 미터인데 저쪽 표준지는 12 미터 도로에 접하고 있다. 그래서 따라서 양자를 비교했을 때 3% 우세라고 생각해서 1.03을 놓았다. 요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표현할 필요는 없다. 다만 어떤 요인인지 특정을 하고 명시를 하고 어떻게 참작되었는지 우세 열세 정도는 기재를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가격 산정 요인, 우리 표현으로는 가치 형성 요인이죠. 가치 형성 요인을 특정 명시를 해야 되고 알아볼 수 있을 정도는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또 제가 이걸 뒤쪽을 하다 보면 실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참고로 이제 실무 보상 평가를 잘하시려면 법규를 쪼끔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보상 평가에 약점이 좀 있다. 3 방식은 잘하고 뭐 일반 평가 뭐 그런 건 잘하는데 이상하게 보상 평가는 내가 뭔가 턱턱 걸리고 잘 안 되더라 싶으면 법규 공부를 다시 한번 꼼꼼히 해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법조문을 보고 판례를 보고 다시 한번 우리 실무 교재에 나와 있는 뭐 산식이나 이런 걸 보면 고민이 많이 해결되거든요. 보겠습니다. 품등 비교 시 현실적인 이용 상황에 따른 비교 수치 이외에 이용 상황에 따른 비교 수치를 고려를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목에 따른 비교 수치를 중복 적용할 수 없다. 우리 법에서는 지목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 법에서는 우리 법 70조 1 항이었죠. 아까 현실적인 7조 2 항인가? 2 항인가? 2 항이죠. 현실적인 이용 사항과 일반적인 이용 범위는 객관적 상황을 고려해서 산정하라고 되어 있을 뿐이지 지목을 반드시 뭐 그 대지와 전이 있을 때 지목 때문에 감가하는 건 아니고 현황에 따라서 감가를 할 수 있다. 그런 거죠. 현실적인 이용 상황이 현황이죠. 현황. 네. 현황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거지 지목을 반드시 감가를 할 필요는 없다. 네. 이거는 이 보상에서뿐만 아니라 실제 일반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용 상황에서 감가했다면 지목에서는 감가하지 마라라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판례는 보상의 평가함에 있어서는 공보상의 지목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이용 상황에 따라서 평가해야 하므로 현실적 이용 상황에 따른 비교 수치를 고려했다면 공보상의 비교 수치를 중복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어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가 보면 이제 또 뭐 좀 구석 뭐 지방이나 이런 데 가다 보면 지목이 정답인데 거기에 뭐 그냥 뭐 근생 지어 놓고 근생 지어 놓고 뭐 거기서 뭐 식당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스크린 골프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단 주택을 지어서 사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전답으로 보상할 거냐? 아니죠. 현실적인 이용 상황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지목이 전답인데 가 보면 자연림인 곳도 있어요. 장기간 방치되어서. 실제로 그런 상속 평가 같은 거 하러 가 보면 이제 저 시골에는 임야 같은데 임야 지역에 뭐 생산 관리 지역 그런 데 전답을 평가하러 갔는데 아니 이게 전답인데 완전 자연림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제 다른 걸 조사를 해 봤더니 86 년도부턴가 아무도 그 땅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기존에 전답이었는데 거기를 쓰시던 이제 노인분께서 돌아가시고 고인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을 받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 사람도 땅을 안 쓰고 계속 이제 아무튼 전답으로 쓰려면 쓸 수 있지만 현황은 자연림으로서 너무 막 활작목이 막 많고 그런 경우에 자연림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거는 일반 평가도 마찬가지고 보상도 마찬가지다. 그런 거고요. 판례 봐야 될 게 많으니까 이제 좀 빨리 한번 볼게요. 여기는 토지 형질 변경에는 변경 허가에 대한 준공 검사를 받거나 토지 지목 변경까지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판례는 형질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아서 그 토지의 형질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경우 예를 들어 이제 전답에서 대지로 "형질을 변경하겠다."라고 해서 형질 변경 허가를 받고 실제로 형질을 변경했어요. 이제 뭐 집안 작업을 하고 위에 밑에 뭐 그런 콘크리트 작업 막 다 해 가지고 이제 건물만 올리려고 폼 잡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공익사업에 편입되게 된 경우에 허가를 받고 실질적으로 형질을 변경한 상황인데 준공검사를 안 받은 상황 그리고 지목도 아직 안 바뀐 상황에서 보상액을 전을 기준으로 할 거냐 대를 기준으로 할 거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대로 실질을 기준으로 평가해라. 실질이 대지니까. 그리고 형질 변경도 허가를 받아서 형질 변경을 했으니까 불법 형질 변경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평가해라. 형질이 변경된 상태대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상당하다는 상식적으로 당연하다. 받아들일 만하다. 그런 뜻이라 그러죠. 아무튼 이거는 뭐 건축 허가도 마찬가지의 논리가 적용이 됩니다. 허가를 받아서 뭐 행위를 하고 근데 준공 검사를 안 받았을 때 뭐 사용 승인이 안 났을 때 그런 경우에 우리는 우리 법에서 무허가 건축물 또는 허가나 신고 등을 득하지 않고 형질 변경한 경우 불법 형질 변경이라고 하죠. 그 불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는 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만 가지고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준공 검사라든지 지목 변경이라든지 우리 건물로 치면 뭐 건물도 준공 검사라고 하죠. 준공 검사, 사용 승인 그리고 뭐 용도 변경 그런 거. 그런 행위까지 더 필요한 건 아니다. 네. 논리는 심플하죠. 넘어갈게요. 요거는 현황은 잡종지이지만 가까운 장래에 산림복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이용 상황은 임야로 봐야 된다. 잡종지가 임야보다 땅값이 비싸죠. 아무튼 가까운 장래에 산림복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현황은 잡종지이지만 이건 일시적인 이용으로 보고 임야로 평가해야 된다. 그런 거고 불법 행지 변경은 일시적 이용에 불과하다. 아시는 내용일 거라 생각합니다. 넘어갈게요. 70조 보고 있죠 우리. 70조 사망, 사업인정 전 협의 취득에 의한 경우. 시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 4, 5항은 시점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업인정 후 취득의 경우에는 협의 성립 아무튼 네. 시점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시점이 아니라 적용 공시일까. 적용 공시일까를 언제 할 거냐에 대해서 뭐 그런 이야기예요. 시점은 68조인가요? 67조죠. 기준 시점은 67조에 있는 내용이고 적용 공시가는 73, 4, 5 73조의 3, 4, 5항이고 뭐 그런 거죠. 네. 70조 제가 뭐라고 했지? 73조라고 그랬나요? 아니죠. 70조의 3, 4, 5항이고요. 뭐 사망 사항은 됐고 우리 법규랑 관련해서는 조금 의미가 있는 건 70조 5항입니다. 왜 의미가 있냐면 개발이익 배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3, 4, 5항이 셋 다 개발이익 배제인데 5항이 조금 더 명시를 해 놓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항으로 볼게요. 사업인용 이후의 취득의 경우에는 적용 공시지가를 언제 걸 쓸 거냐면 사업인정 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가장 가까운 시점이라고 해 놨지만 사실은 사업인용 고시 이전에 가장 가까운 시점을 의미합니다. 네. 왜냐면 사업인용 고시가 있었으면 우리는 이제 개발이익을 배제해야 되잖아요. 개발이익을 배제하긴 배제하는데 사실은 현실에서 개발이익이라는 걸 발라내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 법을 입법자들이 만들어 놓기를 입법자들이 고민 끝에 결정하기를 야 적어도 언제부터 개발이익이 발생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사업 인정 고시가 있었다면 그날부터는 개발이익이 발생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업 인정일 이전에 공시된 것 중에 제일 최근 거. 그 공시지가에는 개발이익이 반영이 안 됐을 테니까 사업 인정 고시 이전 최근 공시지가를 쓰자. 네. 그런 겁니다. 개발이익 배제랑 관련된 규정이에요. 5 항도 마찬가지. 사항에선 사업인용 고시를 언제부터 개발이익이 발생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사업인용 고시일에는 개발이익이 발생했을 것이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진행했었죠. 5 항에서는 공익사업의 계획은 시행 공고고시, 공고고시됨으로 인해서 사업인정이랑 말고 우리 기억나시죠? 14, 15, 16조 기억나세요? 우리 공익사업법 14조, 15조, 16조. 그중에 15조 보상계획의 열람 공고 있죠. 그 열람 공고됨으로 인해서 해당 토지의 가격이 변동됐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실은 현실에서는 보상계획이 열람 공고되고 나면 땅값이 오릅니다. 개발이익이 이제 스며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근데 단순히 열람 공고가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5 항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열람 공고 이후에 지가 변동이 일정 이상으로 지가가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네 해당 공고일 또는 고시일 이전의 시점을 네 해당 공고 고시일 이전 최근의 공시지가를 쓴다. 왜냐면 열람 공고 고시 등으로 인해서 개발이익이 발생했을 게 입증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의 공시지가에는 개발이익이 안 들어갔을 테니까 이전 걸 써라. 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렇고 70조 6 항 네. 이러이러한 평가 방법 이런 것 등에 대해서는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우리 시행규칙 20조 막 이런 거예요. 22조 이런 거. 그런 겁니다. 여기까지 취득한 토지였고요. 71조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에 대해서는 사용료로 보상을 하죠. 배분 또는 재개를 해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의 인근 유사 토지의 지료, 임대료, 땅 사용료, 임대료 뭐 그런 거죠. 사용 방법, 사용 기간, 토지 가격 등을 고려해서 평가한 적정 가격, 사용료로 보상해야 된다. 실질 임대료 아시죠? 평가사 공부하시니까 임대료 평가하는 거 아시죠? 실질 임대료로 보상하게 됩니다. 사용하는 토지와 그 지하 및 지상의 공간의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네, 구분지상권 이야기죠. 사용료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그리고 지하 및 지상 공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 방법은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네, 우리 시행규칙에 또 나오죠. 구분지상권 평가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튼 만약에 우리가 시험장이래. 우리 그 문제에서 이 사람이 지금 사용료 임대료에 대해서 임대료 보상을 받고 싶다고 주장하는 상황이 나온다면 우리는 법 71조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권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판례를 한번 볼까요? 판례는 사용 재결을 하는 경우에는 재결사에 무슨 내용을 적어야 되느냐에 대한 판례입니다. 뭐 이 긴 거 다 보실 필요는 없고 나름대로 최근 판례예요. 2019년 판례라서 네. 이것도 뭐 두 문자를 따서 뭐 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죠. 하반신 문장을 보면 판례는 사용 재결사에다가 사용할 토지의 위치 면적, 권리자, 손실보상액, 사용 개시일, 그리고 사용 방법, 사용 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함으로써 재결사만으로 토지 소유자가 재결사만 봐도 제한받는 권리가 뭔지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 시기 등을 알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가 있다. 그러니까 핵심은 뒤란 말이에요. 뒤. 재결사만으로도 제한받는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 시기 등을 알 수 있어야 된다라고 판시를 했어요. 그렇다면 앞에 문제가 생략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토지 위치 면적, 손실보상액, 사용 개시일 등
요런 몇몇 단어를 적어 주고 그다음에 재결서만으로 알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라고 적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막 두 문자를 따서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 위치, 면적, 권리자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중에 몇 개만 적기적기적 예로 몇 개 뭐 손실보상액이라든지 개시일이라든지 요런 걸 재결서에다가 명시를 함으로써 재결서만으로 소유자가 제한받는 권리의 구체적 내용, 범위, 시기 등을 알 수 있어야 된다고 판시를 한 바 있다.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이 판례에서는 구분이 사건이 문제가 되는 사건이었어요. 네. 침해를 주고자 하는 내용이 구분지상권이랑 관련된 내용이라는 게 재결사에 명시가 되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에서는 토지 중에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사용하는 재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별도의 사용이 어떤 종류의 사용인지를 재결사에다 명시를 안 해 놨어요. 그런 경우에 이런 명시를 하지 않은 사용 재결은 위법하다라는 판례입니다. 넘어갈게요. 사용하는 토지의 매수 청구. 지금 우리 71 조에서 사용료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봤었잖아요. 근데 72 조는 우리가 다른 말로 확장 수용이라고 부르거든요. 뭘 확장하냐? 수용의 범위를 확장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용에서 수용으로 확장을 합니다. 확장 수용은 사실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72 조에 있는 확장 수용이 있고요. 잔여지 수용이 있습니다. 이따 보게 될 74 조에서 보게 될 잔여지 수용이 있는데요. 72 조에서 말하는 사용에서 수용으로 가는 거는 사용은 일시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임대료 주고 쓰는 게 사용이잖아요. 근데 수용은 영구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수용이죠. 일시적인 사용에서 영구적인 수용으로 확장한다. 이게 확장 수용의 첫 번째 케이스고요. 두 번째는 잔여지 수용입니다. 잔여지 수용이라는 거는 편입되는 부분 예를 들어 아까도 네. 이게 전체 토지인데 요만큼이 편입되고 여기만 남게 되었을 때 네. 그랬을 때 수용의 범위를 기존 편입되는 부분에서 잔여지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수용하는 걸로 수용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확장 수용에 포함된다. 네. 정리하면 네 뭐 제가 과거에 뭐 들은 거에 따르면 확장 수용이니 완전 수용이니 그런 걸로 해서 구분해서 한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구분의 실익이 있을까? 네 완전 수용이니 확장 수용이니 72 조를 완전 수용이라고 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저는 의미 없는 걸 까먹는 안 좋은 버릇이 있어 가지고 굳이 뭐 완전 수용, 확장 수용 구분할 필요 없고요. 논리도 다 똑같습니다. 법적 근거만 다를 뿐이에요. 72 조, 74 조로 근거만 다를 뿐이지 로직이 똑같아요. 아무튼 그렇다. 법조문 보고 판례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인정 고시가 된 이후에 다음 각호의 언어안에 해당될 때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거나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게 그 토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사업 시행자에게 매수를 청구하거나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게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누가? 해당 토지 소유자는 어떤 경우에 하는지를 봅시다. 토지를 사용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야, 3년 이상 쓸 거면 그냥 가져가라. 나는 이제 3년 후에는 여기 이 땅에 대한 미련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3년 이상 사용할 바에는 그냥 수용해라. 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굳이 나는 뭐 돌려받고 싶지 않다. 예를 들어 뭐 기존에 뭐 전답이라서 농사를 짓고 있던 땅인데 공익사업 한다면서 내 땅을 대지로 만들어 버렸어요. 주차장으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사용 기간 끝나고 나서 되돌려 준대요. 대지로 돌려준대요. 근데 나는 대지는 관심 없고 농사를 짓고 싶은 사람이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나한테 돌려주지 말고 수용해라. 라는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로는 사용하려는 토지에 토지 소유자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주로 공익사업을 하면 그 땅 위에 있는 거 다 철거하고
철거하고 깔끔하게 만들어 놓고 건물을 짓는다든지 뭐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뭐 행사를 진행한다든지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용하려는 토지 위에다가 토지 소유자의 건축물이 있으면 아마도 그 건축물은 철거를 하게 될 겁니다. 건물을 철거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냥 토지 소유자가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내 건물 우리 집인데 우리 집이 없으면 난 굳이 이 땅에 대한 미련이 없다. 그러니까 수용해 가라."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케이스는 다시 정리하면 사용 보상으로는 예 사용 보상이죠 기존에. 사용 보상만으로는 완전한 보상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용 보상으로 "버전을 바꾸자."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야 3년 이상 사용할 바에는 수용해 가라. 형질 변경시킨다고? 네 수용해 가라. 내 땅 건물이 있는데 내 건물 부시고 사업을 하겠다고? 그냥 수용해 가라."라고 요구하는 게 72 조입니다. 그리고 법 72 조의 확정 수용 청구권의 성질과 권리 구조 수단에 대해서 우리 판례 볼게요. 우리 토지보상법이라고 했네요. 72 조의 문헌, 연혁, 연혁이란 건 이제 히스토리를 말합니다. 법이 생성되고 이제 바뀌어 온 연혁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규정에 정한 수용 청구권은 확장 수용 청구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74조 1항이 정한 자녀지 수용 청구권과 같이 성질상 똑같다는 말입니다. 손실보상의 일환으로서 토지 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청구에 의하여 수용의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의 성질을 지닌다. 제가 앞쪽에도 몇 번 형성권 이야기를 했었죠.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어요. 형성권에 대한 설명을 피할 수가 없어서 이제 설명드릴 건데 아무튼 72조의 확정 수용 청구권은 형성권이래요. 그리고 74조에서 정한 자녀지 수용 청구권도 형성권이래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토지 수용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제기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은 보증소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때 피고는 사업신고를 해야 된다. 제가 형성권인데 왜 보증소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번에는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거. 자, 어떤 권리가 형성권이래요? 형성권이라는 건 별도 조치, 예를 들어 처분 같은 거, 조치 없이도 행정청이 뭐 별도의 처분 같은 걸 해주지 않아도 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요건을 갖춘 사람 의사표시를 하면 의사표시만으로도 갖춘 사람의 의사표시만으로도 그 즉시 법이 정한 효과가 발생하는 권리. 이게 형성권의 정의예요. 행정청의 행정청의 별도의 제가 너무 글씨를 막 날려 쓰고 있네요. 아무튼 알아보시죠. 행정청. 행정청이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이미 법에서 요건을 규정을 해 놓고 그 요건을 갖춘 사람이 "나 그 권리 행사하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하면 그것만으로도 법이 정한 효과, 권리무관계 변동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에 우리는 그런 권리를 형성권이라고 합니다. 재결이라는 처분 없이도 우린 재결해서 보상 금액이 결정이 되죠. 결정이 되는데 그 보상 금액은 재결이 없이도 원래 이미 법에서 만들어 놓 법에서부터 입법자들이 보호를 하고 있던 그런 종류의 권리다. 네. 무슨 말이냐. 아무튼 형성권이란 이런 거고요. 네, 일단 설명을 쭉 한번 해 볼게요. 형성권이라는 권리는 재결 없이 우리 72조 74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일단 알아야 될 게 그러면
우리가 알기로 다양한 권리가 있는데 뭐 우리 법에 뭐 뒤에 나오게 되면 뭐 분양권, 수분양권 뭐 그런 권리도 있고 뭐 재결 신청 청구권 그런 것도 있었죠. 그런 다양한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가 형성권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아느냐. 그거는 관련된 법조문에 여기 우리 판례가 적어졌죠. 관련된 법조문의 문헌, 연역,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권리가 형성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입니다. 우리 판례는 친절하진 않거든요, 사실. 그 권리가 어째서 문헌이 어땠길래, 연역이 어땠길래, 취지가 어땠길래 형성권인지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판례는 판사님들께서는 당연히 "니네 당연히 알지?"라고 하면서 관련된 법조문의 문헌, 연역, 취지 같은 걸 종합하에 고려해 보면 "그 권리는 당연히 형성권이다. 니네 알지? 내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알지?"라고 하고 넘어갑니다. 모든 판사님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어떤 권리가 형성권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문헌 내용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또 팁을 얻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답안지를 쓸 때 잘 모르겠는데 결론만 알고 있을 때 예를 들어 뭐 72조 확정 수용 청구권이 형성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어째서 형성권인지를 적어 주려면 막상 적으려면 어렵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요런 그냥 매크로처럼 매크로라고 좀 부릅니다. 관련 법령의 문헌, 내용, 취지, 법체계 등을 종합 고려할 때 네 요 멘트가 매크로처럼 쓸 수 있는 멘트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험장 들어가려면 결론을 알고 있어야 되죠. 우리 법에 있는 어떤 종류의 권리들이 형성권이고 어떤 건 형성권이 아니고 알고 있어야 되지만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 또 법에 나와 있는 어떤 절차가 필수적인 절차이고 어떤 절차는 안 지켜도 되는 임의적인 절차이고 그런 결론을 알고 있지만 그 결론으로 가게 되는 그 논리 그런 것들을 충분히 충분하게 써 주기 힘들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요렇게 판사님들이 굳이 상세하게 설명 안 하듯이 우리도 판사님들의 이제 본을 받아서 이렇게 상세하게 충분히 설명 안 하고 해도 괜찮습니다. 요렇게 쓰면 교수님들이 대충 알아들어요. 교수님들이 끄덕끄덕하면서 넘어가요. 왜냐면 교수님들도 이렇게 쓰시거든요. 그분들에게 익숙한 표현을 쓰면 늘 좋습니다. 네. 판례도 이렇게 쓰고 교수님들도 이렇게 쓰니까 우리도 뭣도 모르지만 야매 같아 보이지만 이렇게 해도 된다. 그런가요? 아 맞다. 이 얘기를 했어야지. 형성권인 게 그래. 형성권인데 왜 보증소냐. 형성권은요. 재결이 필요 없어요. 재결 불필요. 권리 행사를 위해서 재결이라는 행위가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 72 조에 따라서 확장 수용 청구를 하고 싶은 사람은요. 우리 법이 정한 요건 아까 아시죠? 뭐 3 년, 사용 기간이 3년 이상인 예를 들어 그 사용 재결에서 사용 기간이 3년 이상이라고 딱 기재가 돼 있었다면 해당 토지 소유자는 그 즉시 그냥 "야 사용하지 말고 수용해 가라."라고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입법자들이 법에다가 명시를 해 놨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 72 조의 1, 2, 3 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토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 놨단 말이에요. 다음 각호의 원안에 해당될 때에는 토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린 또 그리고 "할 수 있다."라고 해 놨지만 숨어 있는 거는 토지 소유자가 수용을 청구하면 사업 시행자는 무조건 아 사업 시행자에게는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요. 매수 청구는 수용 청구랑은 다릅니다. 수용은 강제로 소유권을 빼앗는 거잖아요. 근데 매수 청구는 협의를 하는 거예요. 사가라, 매수 뭔지 아시죠? 매수, 매도 뭔지 알죠? 사가할 것을 청구하거나
안 사가겠다고 하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한테 "야 제가 안 사간다는데 수용 재개를 좀 내려줘라." 뭐 그런 겁니다. 수용을 청구하면 수용 재개를 내리거나 이제 거부하는 재개를 내리거나 그러겠죠. 아무튼 기본 강의에서 해야 되는 내용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쪼끔 매번 비슷한 얘기를 하네요. 중요하니까 설명드리는 겁니다. 우리 법조문만 보면 수용 청구하면 무조건 수용해야 되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판례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문헌, 연역, 취지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이거 형성권이다. 확정 수용 요청권은 형성권이니까 수용을 청구하면 무조건 수용을 해야 된다. 왜인지 왜 수용을 해야 되는지는 판례가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그런 판례의 방식을 벤치마킹 하시면 돼요. 왜 형성권인지를 굳이 막 논리적으로 안 적어도 됩니다. 우리 판사님들 따라 하시면 돼요. 아무튼 형성권이란 말이에요. 재결이 없어도 의사 표시만으로 내가 요건을 갖추었다면 의사 표시한 것만으로도 즉시 나는 내 땅을 수용을 해갈 걸 요구를 하는 그 즉시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생기고 소유권 넘겨주면 되고 그런 법적인 효과가 즉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재결이 내려졌어요. 내가 의사표시를 했어요. 내가 72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겠다. 내 땅을 수용해 가라라고 했는데 수용 재결이 내려졌을 수 있죠.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수용할게. 그런데 보상금액에 불복할 수도 있죠." 재결해서 보상금액이 이제 결정이 됐는데 토지 소유자가 보상금액 불복할 수도 있죠. '너무 적다. 더 받아야겠다.' 싶은 경우에는 당연히 보증소가 될 거예요.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이 되겠죠. 근데 의사표시를 했는데 기각 재결, 각하 재결. 현실에서는 각하 재결이 많습니다, 기각보다는. 각하 재결이 내려졌다. 각하라는 거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각하를 하는 거죠. 네가 의사표시를 했는데 법 72조에 따라서 사용해서 수용으로 확장 수용을 해 가라고 의사표시를 했는데 오케이. 의사표시한 건 확인했어. 근데 토지수용위원회가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잖아요. "내가 전문가로서 봤는데 당신은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 같다. 그러니까 각하한다."라고 재결을 했어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나는 보상금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요건 갖췄는데?'라고 생각했을 때 각하 재결을 취소하는 취소 소송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보증소를 제기해야 될까요? 결론은 보증소입니다. 왜냐면 일단 취소 소송의 이야기를 해 볼게요. 이 각하 재결이 위법하다라고 하면서 나는 요건을 갖췄는데 쟤네 멋대로 요건을 못 갖췄다고 하면서 각하 재결을 했다. 그러니까 각하 재결은 위법하다라고 하면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 보자고요. 그러면 만약에 정말로 각하 재결이 위법해서 이 사람이 토지 소유자가 승소했다고 합시다. 승소하면 어떻게 되죠? 각하 재결은 위법하다라는 판결이 내려지면 토지수용위원회는 각하 재결에서 수용 재결로 바꾸면 됩니다. 근데 그 수용 재결에 정한 보상 금액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죠. 네. 취소소송에서 이기면 수용 재결이 내려지고 수용 재결에서 정한 보상 금액에 불만이 있으면 또다시 보증소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반면에 이 상황에서 보증소를 제기한다면 형성권이니까 권리가 형성권이니까 재결이 없어도 이미 보상금을 받을 수 그러니까 재결이 위법한지를 다툴 필요 없이 내가 법이 정한 요건을 갖췄는지 갖추지 못했는지만 판단이 되면 남은 건 보상 금액의 문제밖에 남지 않는다. 네. 요건 충족 여부만 판단하면 내가 법이 정한 요건을 갖췄는지 갖추지 못했는지 여부만 확인이 된다면 재결이 위법한지 아닌지는 난 관심 대상이 아니고 나는 결국 보상금 더 받는 게 목적이니까. 네. 각하 재결에서 보상금이 빵원인데
보상금 하나도 안 주겠다고 하는 각하재결이었는데 나는 내가 요건 충족했다는 걸 입증해내고 나면 남은 것은 보상금이 0원에서 이제 적정한 금액으로 올라가게 되는 보상금의 증액이 이루어지겠죠. 네. 요건을 충족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만 확인되고 나면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일시에 한 큐에 분쟁이 해결됩니다. 일시에 권리가 구제돼요. 보증서를 제기할 경우에. 네. 그렇기 때문에 보증서를 제기해야 되는 겁니다. 각하재결도 처분이죠. 처분이니까 처분이 위법하다라고 하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해도 됩니다. 되는데 일시에 분쟁이 해결이 안 돼요.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했을 때 수용 제기를 내려주고 수용 제기를 정한 보상 금액에 불만이 있으면 또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보증서를 또다시 제기해야 돼요. 네. 번거롭죠. 소송 2번 해야 되죠. 불필요한 분쟁을 네. 이렇게 반복할 필요는 없죠. 거기에다가 우리 또 소송 요건 중에 취소 소송의 소송 요건 중에서 협의의 소익이라는 게 있었죠. 협의 소익, 이익. 협의의 소익이라는 게 있는데 협의의 소익은 네. 네. 보다 유효적자는 수단이 있으면 그거 써라. 라는 내용도 가지고 있거든요. 협의의 소익이라는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보다 유효적자라는 수단이 있으면 그걸 써야 되는 거지 취소 소송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게 협의의 소익의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아무튼 보증서라는 가장 유효적자라는 수단이 있는데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 그거는 협의의 소익을 갖추지 못했다.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네. 다시 형성권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형성권은 만약에 내가 구제받고 싶어 하는 권리가 형성권이라면 그 권리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때 재결의 위법을 다툴 필요가 없다. 내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지만 밝혀내고 나면 남은 것은 그러니까 요건 충족 여부만 따지고 나면 남은 건 곧바로 금액의 문제. 이기 때문에 금액의 문제를 다루는 보증서로 권리구제를 노리면 된다. 그런 겁니다. 굳이 재결이라는 처분의 위법을 다툴 이유는 없다. 네, 뭐 그런 거예요. 가보겠습니다. 4번님 문장. 판례는 법 72조 수용 청구권은 그 청구에 의하여 수용의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으로서 그 청구를 하면 요건을 갖춘 사람이 청구를 하면 그 즉시 수용의 효과가 생겨요. 재결이 있기 때문에 재결이 내려져서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의사표시한 것만으로도 수용의 효과가 생긴다. 왜 수용의 효과가 생기냐면 입법자들이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이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수용 청구를 거부한 토지 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는 법 85조 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증서를 제기해야 된다고 판시했어요. 형성권이기 때문에 보증서다. 네. 재결에 대한 위법을 주장하는 취소 소송이 아니라 보증서다. 그렇고요. 73조 가겠습니다. 자녀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주로 우리는 자녀지 가치 하락분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읽어볼게요.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 사용됨으로 인하여 자녀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자녀지 가격 감소 또는 그 밖의 손실 또는 자녀지의 공로, 도랑, 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 자, 3가지 케이스입니다. 자녀지의 가격이 자녀지 가격이 감소하거나 아니면 자녀지에 그 밖의 손실이 있거나 아니면 자녀지에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 그런 경우에는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해야 된다. 누가? 사업 시행자가. 다만 배보다 배꼽이 커져버리는 경우에는 그 자녀지를 매수할 수 있다. 그리고 2항에서 1항 본문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은 1년 이내에 해야 된다. 우리 구조 567항을 준용하는 자잘한 손실들 기억나시나요? 그때 구조 5항에서는 1년, 3년이 기간이었죠. 근데 73조는 법에서 따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녀지 손실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된다. 뭐 사망은 됐고 사항에서 일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이나 토지 취득에 대해서는 구조 6항 7 항을 준용한다. 5 항은 준용 안 하죠. 6항 7 항을 준용하죠. 6 항은 협의해야 된다. 7 항은 협의 불성립 시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도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었죠. 아무튼 구조 6항 7 항 준용되고 기간은 1 년. 자녀지의 손실이었습니다. 판례를 한번 볼까요? 이 판례는 여기 들어갈 게 아닌데 이거는 1 단지를 판단하는 경우의 판례인데요. 그래도 본 김에 설명을 좀 드리고 갈게요. 우리는 어 자녀지 이야기를 할 때요. 하나의 필지에서 자녀지가 되는 경우뿐만이 아니고 이제 1 단지의 경우에도 자녀지로 보고 이거는 여기서 설명할 건 아닌데 일단은 이거는 다음에 다른 다른 뒤에서 설명드릴 일이 있을 거예요. 그 내용만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에서 배우고 실무에서 배웠던 그 내용입니다. "용도상 불가분 관계가 뭐냐? 사회, 경제, 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그거 있죠. 막 사경행 합가탄가 그거 있잖아요. 두 문자 따서 하는 거. 그 내용이에요. 사경행 합가타. 네, 가치형성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경우에 1 단지다. 근데 그러한 1 단지가 여러 필지, 여러 필지로 구성된 1 단지. 1 단지인데 1 단지 중에서 일부가 편입되고 남은 토지. 그것도 우리는 자녀지로 보겠다. 라는 판례거든요, 이 판례는. 네, 그래서 자녀지에 대해 제가 넣어 놨는데 네. 아무튼 이런 판례가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녀지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는 반드시 한 필지인지 아닌지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1 단지인 경우에도 자녀지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더라. 네, 그것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판례 내용을 지금 우리 법규 때문에 따로 정리하고 암기를 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고 제가 이걸 왜 넣어 놨는지 그 정도 필요까지는 없고 아무튼 우리의 좀 상식을 늘리자. 만약에 시험장에서 브리타로 이제 구석에 있는 게 나왔다고 해도 당황하지 말자. 그런 의미에서 1 단지 여러 필지가 1 단지인 경우에도 자녀지로 취급될 수 있다 정도로 그 정도의 의미만 부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해요. 그리고 자녀지의 가치가 감소했다는 점은 토지 소유자가 증명해야 된다. 제가 전에 입증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 그게 입증되었을 때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된다. 자녀지 가치가 감소했다는 걸 입증해내야 토지 소유자가 돈을 받겠죠. 그래서 이익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된다. 그리고 요거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녀지 손실에는 대상 사업으로 인한 사용 가치 및 교환 가치 하락이 모두 포함된다. 단순히 뭐 도로 조건이 안 좋아졌다, 형상이 안 좋아졌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네. 그 획지 조건이나 접근 조건 등의 가치 형성 요인이 변동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뿐만 아니라 그 취득 또는 사용 목적 사업의 시행으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서 설치되는 시설, 예를 들어 선화지 같은 경우에 선화지 뭔지 아시죠? 네. 송전탑을 설치를 하고 그 주변 지역에다가는 뭐 이제 전선을 깔아 가지고 고압 송전선 같은 걸 설치하는 그런 경우에 그 전선 밑에 땅, 선하지 그 땅값은 떨어지죠. 왜 떨어지냐면 뭐 형상이 안 좋아졌나요? 아니죠. 뭐 획지가 뭐 안 좋아졌나요? 아니죠. 뭐 접근 조건이 안 좋아졌나요? 아니죠. 지상으로 얼마든지 기존에 가던 뭐 트랙터가 들어갈 수 있고 경운기가 들어갈 수 있고 그렇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송전탑이 들어오면 그리고 이제 고압 송전선이 지나가는 논에서 농사를 짓는 게 쉽겠어요? 쉽지 않죠.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실제로 작물도 잘 안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설치된 시설에 이런 걸로 인해서 발생한 손실. 아무튼 이런 거 다 고려해서 장래 이용 가능성, 거래 용이성 예를 들어 이제 선화지는 거래도 안 됩니다. 누가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전선 밑에서 일하고 싶겠어요. 아무튼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사용 가치가 하락한 거 그리고 교환 가치가 하락한 거 이런 걸 모두 포함해서 우리 73조 자녀지 손실에 포함해서 보상 금액을 결정한다. 그런 겁니다. 다시 판례는 73조에 따른 자녀지 손실에는 장애 사업의 기인에서 장래 이용 가능성이 낮아졌을 때 또는 거래의 이용성이 저하됐을 때 그에 따른 사용 가치 및 교환 가치상의 하락이 모두 포함된다고 판시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연시랑 관련된 판례가 너무 많네. 좀 길어지고 있지만 마저 볼게요. 접도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가치 하락은 자연지의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판례는 나름대로 최근에 좀 핫했던 판례예요. 접도구역 판례라고 해서 실무에서도 제가 공부하던 당시에 실무 선생님들이 엄청 강조하던 판례인데 사실은 내용은 별거 아니거든요. 쭉 보면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설명 안 드릴 건데 판례는 법 73조의 자연지 손실은 사업 시행자가 그 공익사업을 위하여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토지 중 일부를 취득 사용함으로 인하여 자녀지에 발생하는 것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자 다시 73조의 자녀지 손실은 그 손실이 자녀지에 발생하는 것임을 전제로 장애 사업을 목적을 해서 만들어진 자녀지에 발생하는 걸 73조에서 보상해 주겠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접도구역이란 거는 도로법에 따라서 접도구역을 지정합니다. 접도구역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완충지대를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뭐 소음 진동 같은 거 도로 위에서 차들이 큰 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 소음 진동 또는 그 밖에 뭐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서 뭐 주택지대라든지 농경지대와의 사이에 완충지대를 만들어 놓게 해 놨어요. 그런 완충지대를 접도구역이라고 하거든요. 물론 이 완충지대는 접도구역 말고 다른 것도 있지만 아무튼 접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지정된 구역 안에서는 뭐 개발 행위 같은 걸 못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접도구역에 지정을 해서 가치가 하락하게 되거든요 결국. 행위 제한이 발생하니까. 같이 하락하게 되었는데 이 판례는 사실관계를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마음이 급하네요. 좀 길어져도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무슨 경우냐면 장애 사업이 도로 사업이었어요. 도로 사업인데 공익사업이 도로 사업이었거든요. 도로 사업인데 도로 사업을 하려면 도로법상에서 일정한 구역에 접도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의무적으로 접도구역을 별도로 설정해 놓도록 도로법에 규정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음 예를 들어서 기존에 땅이 있고 이 공간이 좁아 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상정해 볼게요. 네모 반듯한 땅이 있었는데 이 영역에서 도로를 만들겠대요. 이 네모 반듯한 내 땅에서 이 부분,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 여기만 편입을 해 가면 내 땅은 자녀지는 '그래 뭐 써도 상관없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도로가 이제 큰 이제 광대로 이런 큰 도로라 가지고 관련 법상에서 무조건 접도구역이라는 걸 지정을 해 놓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내 땅은 자녀지는 요 땅만큼이 자녀지였는데 이 자녀지가 이 구역, 요 영역이 내 자녀지를 포함한 이 영역 전체가 접도구역으로 지정이 된 거예요. 여기가 접도구역. 네. 제가 그림을 너무 지저분하게 그렸나요? 아무튼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요. 이 내 땅, 이 자녀지, 이 땅 편입되고 남은 이 땅은요. 땅값이 떨어졌어요. 떨어진 건 명백해요. 근데 땅값이 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 도로 사업 때문에 내 땅이 자녀지가 됨으로 인해서 가치가 하락한 건가요?
아니면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가치가 하락한 건가요? 다시 물어볼게요. 잔여지가 됨으로 인해서 가치가 하락했나요? 아니면 접도구역으로 지정함으로 인해서 가치가 하락했나요? 후자 쪽이죠. 가치 하락한 건 인정인데 공인사법을 가지고 걸고 넘어지지 마라. 네가 지금 걸고 넘어져야 되는 건 도로법이다. 라고 하는 판례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 판례는 사실은 그래서 크게 제가 볼 때는 법 법규를 위해서 크게 실익이 있는 판례는 아닙니다. 이게 잔여지 자기 땅값이 떨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보증서를 제기했는데 판례가 돌려보낸 사건입니다. "야 네가 소장에다가 법조문을 잘못 적었다. 도로법을 적어야지 70 우리 법 공인사법 73 조를 적으면 어떡하냐."라고 하면서 돌려보낸 판례입니다. 그렇습니다. 도로법상 접도구역의 지정으로 인해서 가치가 하락한 것은 70 우리 법 공인사법 73 조가 적용될 사항은 아니다.'라는 판례였습니다. 넘어갈게요. 밑에 판례를 보시면 우리는 또 잔여지라고 하면 이 판례는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도 역시 어 뭐랄까 굉장히 이제 판사님께서 우리 이거 어디서 배우더라? 민법 할 때 배우나? 토지 소유권이란 토지의 지상, 공중, 지하 부분에 대한 그 소유권을 말한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아무튼 당해 사업이 내 땅 위로 송전선이 지나가서 내 땅의 공중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때 73 조가 적용되거든요. 아무튼 지하 부분에 대해서 사용에 제한이 발생했을 때 그때 73 조가 적용된다. 지상 공간의 일부를 뭐 송전선이 지나간다든지 해서 토지의 지상, 공중, 지하 중에 공중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면 그것도 잔여지 가치 하락으로 보자라는 겁니다. 네. 판사님이 굉장히 깨어 있으신 판사님이죠. 판례를 보겠습니다. 판례는 법 73조 1항의 잔여지 가액 감소는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된 시설의 형태, 구조, 사용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따라서 잔여지의 지상 공간에 전선을 가설함으로써 그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는 데 따른 손실은 잔여지 보상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시했어요. 네. 이거는 지상 부분에 대한 이야기지만 지하 부분도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논리가 이제 접목이 될 수 있겠죠. 아무튼 우리는 네. 결론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토지의 지하, 지상 공간에 대한 보상은 잔여지 손실 보상으로 간다. 이게 우리 기출 문제를 보다 보면 이 그 몇 회인지 21 회인가 20 회인가 21 회인가 그런 게 있어요. 뭐 장례삼 나오고 뭐 B309인가 뭐 그런 게 나와요. 그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어떤 문제냐면 산이에요, 산. 이면 산인데 그 밑에 이 산인 네. 이게 산이었는데 그 산 위에서 이 임야 소유자가 장례삼을 경작하고 있었어요. 장례삼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그 땅의 지하 부분을 지나가는 터널을 만들겠다고 공익사업이 터널을 만드는 공익사업이 진행된 거예요. 그랬는데 토지 소유자가 보니까 장례삼은 예민한 작물이라 가지고 터널 밑에서 뭐 철도가 오간다 그 소음 진동 때문에 장례삼이 다 죽을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야 이거" 소송이 아니라 "니네 때문에 내 땅을 종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수용해 가라."라고 잔여지에 네 아무튼 그 토지 소유자가 잔여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했든 뭐 변호사가 알려줬든. 네. 토지라는 거는 지상 부분이랑 공중 부분이랑 지하를 모두 포함하는 것인데 그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 중에 지하 부분을 니네가 사용함으로 인해서 나는 우리 내 땅의 지하 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내 땅에 쓰고 있던 종전의 목적, 장례삼 경작이라는 종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법 74 조에 따라서
자녀지 수용을 해 가라라고 요구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73조가 적절하다. 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사실은 그 해당 판례에서는 73조라고 명시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논리적으로 우리 방금 봤던 그 판례에서 봤던 그 논리처럼 토지의 지하, 지상 공간의 일부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해서 73조가 근거 규정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이 실제 사건에서는 전체를 수용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아무튼 여기까지 자녀지 73조 자녀지 손실보상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74조 자녀지 매수 이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여기부터 이어서 가보겠습니다.